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웰코넬 메디슨의 크리스토퍼 메이슨 랩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는 김장근입니다. 먼저 세미나를 준비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주 비행에 의한 우주인의 생물학적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배경으로는 어, 우주 탐사나 우주 연구 또는 스페이스 바이올로지나 그것의 역사와 방법과 주제 같은 배경에 대해서 좀 더 비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도 수준으로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후에는 최근에 저희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 패키지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전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 탐사의 역사를 소개드리면 이 그림에 나타난 몇 가지 마일스톤들이 있고 또 추가적인 정보들은 오른쪽에 표시를 했는데, 최초로 발사체를 보낸 것은 1957년에 소련에서 스푸트니크 위성을 보낸 것이었고, 그 다음 해에 미국에서 미항공우주국이 설립이 되어서 냉전 시대에 좀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1961년에 유리 가가린이 그 소련에서 처음으로 우주에 보낸 사람이 되었고,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아폴로 미션으로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사람을 최초로 달에 착륙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달 탐사에 대한 부분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우주 탐사들이 진행이 되었었고, 1971년에 우주 정거장, 또는 76년에 화성의 탐사체,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스페이스 셔틀을 이용한 유인 우주 연구들이 있었고, 90년대 허블 망원경, 2001년에 최초의 우주 여행, 그리고 2008년부터는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 등이 참여해서 새로운 민간 기업 주도의 변화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해성에 탐사체를 착륙시킨 일, 그리고 2021년에는 아르테미스 미션 1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달을 넘어서 화성까지 사람을 보내려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연구의 이유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다 보면은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종종 있어서 어, 그동안 어떤 이유들이 좀 있었는지 또 어떤 배경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했습니다. 여기 있는 항목들이 계층적으로 이렇게 잘 분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 겹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 아폴로 미션 시대에 존 F 케네디의 연설이 있었던 것처럼 달에 가는 이유는 쉬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가는 것이다라고 했던 연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냉전 시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 시대에서 소련과의 체제 경쟁에서 어떤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우주 연구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고, 좀 더 순수하게는 인간의 지적인 호기심, 인간의 어떤 지적인 지경을 넓히려는 시도에서 우주 연구를 할 수도 있고, 대항해 시대나 서부 개척 시대에서처럼 인간에게 있는 어떤 탐험과 개척 정신을 이어나가는 방식으로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사, 미국 한국우주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과학 리더십 유지를 이유로 하고 있으며 그 안에 네 개의 세부적인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탐험이나 과학적인 발견을 위해서, 그리고 기술적 혁신을 위해서, 그리고 협력하는 것 또는 외교적인 이유, 그리고 인류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 같은 이유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있는 연구실에 교수님이 크리스토퍼 메이슨이 쓴 책 The Next 500 Years에서는 도덕적 의무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멸종에 대해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는 생명체는 인간이 유일하고 지구는 영원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의 보호자로서 어, 새로운 행성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성에 대한 이유들이 또 소개되고 있는데, 서부 개척 시대에 이어서 어떤 두 번째 골드러시 같은
이유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이유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기술 개발하는 것들, 또 어, 평화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 어려운 문제 또 새로운 곳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구라는 좁은 공간에서 서로 다투거나 갈등을 겪기보다는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어떤 우주 탐험이 어,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 또는 문명의 발전에 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들이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와 같이 다양성 종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외계 생명체에 대한 궁금증,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같은 것들을 세워서 정부의 의지와 또 지원을 통해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G2 국가인 중국이나 미국에서 짧은 기간에 또 긴 기간에 우주 탐사나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 우주 탐사 또는 우주 연구는 정해진 미래이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적응해야 되는 것이 또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인 이유나 국가적인 이유 또는 단체의 이유들이 다양하겠지만, 우주 연구에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가 정립되고 있는 분야여서, 또 스페이스 바이올로지, 우주 바이오라는 분야와 용어와 또 애스트로 바이올로지, 우주 생물학이라는 용어의 구분을 하고, 또 오늘 발표에서 다루려고 하는 우주 바이오, 스페이스 바이올로지에 대해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주 바이오는 우주 환경, 미세 중력이나 우주 방사선과 같은 것들이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과 생명체가 우주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대한 학문이고, 또한 추가적으로 우주 환경을 이용해서 의학학 제품의 제조 생산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주 생물학 같은 경우는 우주에서 생명의 기원, 진화, 분포, 또 미래의 생명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대표적인 주제를 보자면 뭐 외계 생명체라든지 최초의 세포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바이오는 아주 좁게 설명을 해보면 우주 환경이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학문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주 바이오 연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주요한 사건들을 정리를 해보면, 1947년에 V2 로켓을 이용해서 최초로 초파리를 우주로 보낸 것이 시작이 되었고, 이후에는 1957년에 인간을 먼저 보내기 전에 동물을 보내는 접근으로서 강아지를 보낸 적이 있었고,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1961년에 최초로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다녀왔고, 나사에는 1960년대에 제미나이나 아폴로 같은 미션을 통해서 우주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11호 미션 같은 경우는 달에 사람을 보내고 돌아온 뒤에 방대한 분량의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당시 기술로서 가능했던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연구들을 리포트로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달 탐사 경쟁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우주 정거장으로 연구하는 환경이 연구하는 환경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1970년대 미국은 스카이랩을 설치해서 어, 생명 연구를 시작하였고, 소련은 살룻을 설치해서 어, 비슷한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에서 2000년대에는 우주 왕복선을 통해서 유인 우주 탐사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1997년부터 현재까지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몇 개의 국가가 연합해서 설치한 기구를 통해서 현재까지는 가장 활발한 생물학 연구가 되고 있는 배경이 있고, 2020년대에는 스페이스 X,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같은 곳에서 민간 우주 탐사 미션들을 하면서 유인 우주 탐사에서 우주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어떤 환경, 그리고 무대가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우주 바이오가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려보면은, 우주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는 우주 비행에서 미치는 영향들을 연구하게 되는데,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는 생물학 실험 모듈에 있어서 세포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소동물을 키운다든지 또는 식물 관련된 연구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우주 정거장뿐만 아니라 바이오 센티넬 같은 프로젝트에서는 위성을 이용해서 위성에 세포 실험 같은 것들을 탑재해서 보낸 다음에 다시 돌려받아서 분석하는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르테미스 1 미션, 2021년에 있었던 미션에서는 지구에서 달 궤도 비행을 한 후에 다시 돌아오는 실험이었는데 여기에 탑재체에 효모를 포함시켜서 효모가 우주 방사선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저도 그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관련된 부분이 현재 논문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또 앞서 소개드린 민간 우주 탐사 기업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주 환경이 가장 직접적이긴 하지만 우주 환경에서 미치는 영향이 미세 중력이라던가 방사선이라던가 아니면 지구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돼서 연구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또한 우주 발사체를 보내는 것 자체가 비용이나 시간이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모사 환경들을 이용한 접근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주 방사선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 실험실인 브룩헤븐 내셔널 레버러토리가 있고 또는 포물선 비행, 파라볼릭 플라이트를 통해서 무중력에 대한 연구 또는 드랍타워에서 그 제로지 무중력을 유도해서 연구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또한 미세 중력이나 아니면 방사선이 아니더라도 지구 밖 거주지 모사 환경을 만들어서 특정한 모듈에서 지구 다른 곳과 연결이 끊긴 채로 30일, 60일 이렇게 사람이 거주하도록 하여서 이때 발생하는 심리적인 문제, 생리적인 문제 또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 미세 중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실험 장비나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클리노스탯이나 로테이팅 월 베슬 같이 중력을 상쇄하는 장치 그리고 동물에서는 미세 중력에서의 하나의 특징적인 것이 중력이 없기 때문에 체액이 하반신에서 머리 쪽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어날 수 있는 뇌나 눈의 기능의 이상들을 또 연구하고 있는데 그걸 모사하기 위해서 다리를 들어 올려서 체액이 머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실험들을 하거나 사람의 경우에는 베드 레스트 스터디라고 해서 기울어져 있는 침대에서 사람을 이렇게 고정시킨 상태로 오랫동안 두어서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는 나사 트윈 스터디 뒤에 좀 더 소개해 드릴 건데 우주 환경에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는 국제우주정거장을 활용해서 줄기세포 관련된 연구 또는 생쥐를 이용한 소동물 연구 또는 배아 관련된 연구들이 되고 있고 또 식물을 작물로서 식물을 재배하는 그런 접근도 있고 또 식물에서의 어떤 분자적인 기전을 연구하는 접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가노이드를 또 활용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또 사람이나 생명체 어떤 그 포유동물뿐만 아니라 미생물에 대한 연구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갔을 때 특정한 항생제의 저항성을 가진 미생물이 더 많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미생물의 활동에 변화가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후에 행성 간의 교류가 활발해졌을 때 서로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화성을 오염시킨다든지 화성에 있는 어떤 미생물이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접근으로 Planetary Protection이라는 분야가 있고 또 미세 중력을 이용하면은 단백질의 결정이 좀 더 순수하게 형성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용해서 미세 중력 환경을 제약 환경으로서 이용하는 접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배경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 했던 부분은 우주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자적, 세포적, 개체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인간을 연구하기 위한 최적의 모델 동물은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로 휴먼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게 될 내용은 6월 중순에 발표가 되었던
네이처 포트폴리오에 발표가 되었던 Space Omics and Medical Atlas Across Orbit이라는 페이퍼 패키지로서 우주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또 여러 가지 모사 환경 또 모델 동물에서 수행되었던 연구들을 소개한 페이퍼 패키지인데 총 44개, 몇 개가 더 추가되어서 아마 45개의 논문이 출판이 되었었고, 이 포트폴리오는 25개 이상의 국가와 100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협력해서 진행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 22개 또는 23개 공동 저자로 참여했었고, 7개 정도 논문에 공동 제1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들어가기 전에 이 페이퍼 패키지에서 어떤 소개하고 있는 배경이나 맥락,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2022년대, 2020년대 이후를 우주시대 2기로 명명을 하였는데 최초의 우주시대 1기는 앞서 소개드린 역사처럼 1950년대 후반에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던 우주 탐험 또는 우주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X축이 연도이고 Y축이 발사된 발사체의 개수인데 시작된 우주시대 1기에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발사체, 그 냉전 시기에 활발하게 발사체에 대한 활동이 있었고 냉전이 마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가 2020년대 이후에 또 급격하게 증가하는 또한 기존에는 미국과 소련 중심, 미국이 파란색이고 소련이나 러시아가 보라색인데 이제 이후에는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뭐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참여들이 활발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주시대 2기라고 명명했습니다. 단순히 우주 발사체의 개수가 늘어나서 뿐만 아니라 몇 가지 특징을 저희들이 이 패키지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민간 분야의 주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냉전 시대, 그 이전, 그 활발했던 첫 우주시대 1기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정부의 주도의 연구였다면 최근에는 스페이스X나 다른 민간 기업들에 의해 이끌려가는 어떤 분야가 되어 있고 또한 과거의 두 국가 중심이 아니라 중국, 일본, 영국, 또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또 인도 같은 다양한 국가들의 각자의 우주 개발 계획을 세우고 각자의 미션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주 바이오, 스페이스 바이올로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지놈 프로젝트 이후, 2000년대 지놈 프로젝트 이후에 급격하게 발전한 어떤 생명 정보 기술을 도입해서 이전에는 얻을 수 없었던 수준의 데이터의 양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연구 결과와 또한 수집한 바이오 샘플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했습니다. 이 의미는 과거에 미국이나 소련의 정부 주도의 연구 같은 경우는 연구 결과라든지 연구 데이터 그리고 샘플에 대해서 공개하거나 또는 그것을 이용해서 2차, 3차 연구 결과들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운 한계들이 있었는데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민간 분야에서 주도하게 되면서 더 많은 샘플을 얻을 수도 있고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할 수도 있고 그것을 공유하거나 또 그것을 활용해서 2차, 3차 연구 결과들 또는 그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생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질적인 변화가 있는 시대라고 라는 점이 특징이고 또 우주인 다양성 증가라는 부분은 기존의 정부 주도의 연구에서는 특정한 건강 조건 또는 학력 또는 배경에 속하는 되게 소수의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만이 우주인이 될 수 있고 전문 우주인이 될 수 있었는데 민간 분야가 주도하면서는 나이나 뭐 인종이나 성별이나 심지어는 어떤 질병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주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다양성이 증가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궤도를 넘어서 달, 행성까지 넘어서 인간 활동 범위의 증가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하면서 생기는 어떤 질적인 변화들 그리고 발사체나 또 생명 정보 분석 기술의 변화에 의한 변화들 그리고 데이터나 샘플에 대한 공개성에 의한 변화로 인해서 우주시대 2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우주 활동이 확장되는 부분을 좀 더 소개해 보면은 국제 우주 정거장은 2030년에 그 임무를 마치고 이제 해체될 예정이고 해체되기 이전에 나사에서는 민간 기업들을 통해서 현재까지는 4개 정도의 추가적인 우주 정거장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서 있는 것이 엑시움의 우주 정거장이고 추가적으로 뭐 나노렉, 노트롭, 그루먼 아니면 블루 오리진의 오비탈 리프 같은 것들이 있고 또한 이미 중국에서는 자체적인 티엔공이라는 우주 정거장을 설치해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고 러시아는 관련된 활동이 조금 뜸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에서는 2020년대 후반까지 러시아도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을 설립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내에 앞으로 4개에서 6개 이상의 새로운 우주 정거장들이 생겨날 생겨나고 이것을 활용하게 되는 시대가 시작이 될 것이고 또 아르테미스 미션을 중심으로 해서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내고 달에 정착지를 건설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2027년, 2029년 즈음에 사람을 보내고 또 거기에 정착지를 건설하는 아르테미스 미션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계획들, 스페이스X는 2030년 전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중국은 2035년, 미국은 2039년 같이 지금으로부터 10년 내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계획들을 하고 있어서 내외로 멀지 않은 시기에 이런 시대적인 변화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람은 지구에 적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 환경에서 노출되는 방사선이나 아니면 미세 중력 같은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영향으로 알려진 것들이 시각계나 심혈관계, 또 면역계, 뼈나 근육, 신경계, 호흡계, 그리고 평형기관에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 좀 더 정립되어 있는 신드롬들은 Sense, Space Flight Associated Neuroocular Syndrome이라고 눈과 뇌 관련된 어떤 기능의 어, 증상들이 나타나는 어떤 신드롬이 있고, 또 특정한 어, 정맥에 혈전이 생긴다던가, 빈혈이 생기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에 대한 다양하고 자세한 멀티오믹스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멀티오믹스는 그 생명 정보의 어떤 종합적인 것인데 생명 현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분자와 다양한 분자들 사이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멀티오믹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믹스라는 용어가 붙을 때는 보통 특정한 타겟이나 특정한 분자를 보기보다는 총체적인 것들을 볼 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으로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것이 나사 트윈 스터디였는데 트윈 스터디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에서 형제 한 명은 지구에 있고 한 명은 1년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면서 그 둘의 가능한 많은 샘플을 채취해서 우주 비행 전, 우주 비행 중, 우주 비행 이후에 채취를 하였고 생화학적인 분석 인지 기능, 후성 유전체, 유전자 발현, 면역, 대사체, 미생물체, 단백질체, 또 생리적인 변화, 그리고 텔로미어라고 염색체의 말단에 있는 특정한 서열에 대한 분석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멀티오믹스 분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1년 동안의 우주 비행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가장 많은 데이터로 2019년에 보고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 참여했던 연구입니다. 먼저 알려진 거는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있는데, 어, 우주 비행 전에 비해서 또는 우주 비행 이후에 비해서 우주 비행 중에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있고, 이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렇지만 여전히 몇 개월 동안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지속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고 대사체나 아니면 면역 기능과 관련된 특정한 분자인 사이토카인의 변화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 인지 기능, 대사체, 텔로미어, 마이크로바이옴, 사이토카인, 그리고 단백질체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회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Y축이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을 하면은 여러 가지 기능에서 어, 정상인 어떤 범위를 벗어난 어떤 변화들이 있는데 지구에 돌아오고 나면은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된다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미토콘드리아라고 세포 내 소기관인데 에너지나 대사에 관련된 기능을 하는 세포 내 소기관 내에 있는 RNA라는 분자가 우주 비행을 하면은 더 밖으로 많이 빠져나온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텔로미어는 보통 염색체 끝쪽에 있어서 분열을 할 때마다 짧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짧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우주 비행을 하게 되면은 우주 비행 중에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졌다가 우주 비행 이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드린 센스 같은 어떤 측정의 하나로 뇌 기능이나 아니면 눈 기능에 대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서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트윈 스터디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 한 명, 우주에서 한 명을 분석한 결과였고 지금까지 총 600명 정도의 우주인이 있었는데 한 명으로는 이런 다양성을 다 설명할 수 없고 또 개별적인 차이 또 한 명으로서는 그 결과가 재현이 된다거나 재현할 수 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의 우주인에 대한 분석 또 비슷한 멀티오믹스 분석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윈스터디 이후에 다음에 기회가 되었던 것은 스페이스X라는 민간 기업에서 추진했던 인스피레이션 4라는 미션이었습니다. 이 미션은 2021년 9월에 발사가 되었던 미션인데 또 의미는 정부 주도의 미션이 아니라 최초로 민간 기업의 주도였고 또 참여했던 우주인들이 정부의 어떤 프로 우주인들이 아니라 모두 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점이 또한 특징이었습니다. 또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은 트윈 스터디 같은 경우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1년 동안 머무른 결과를 분석했던 것이었는데 인스피레이션 4 같은 경우는 궤도 비행을 3일 동안, 그래서 1년에 비해서 매우 짧은 기간에 우주 비행을 한 이후에 결과를 분석했던 것이고 또한 궤도가 575km로 1970년대 아폴로 미션 이후에 인류가 가장 높이 올라간 궤도였는데 높이가 많이 올라갈수록 지구에서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벤 앨런 벨트의 영향력이 감소해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정도가 좀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는 지구에 비해서 한 40에서 50배 정도의 방사선 노출량이 있다고 한다면은 575km에서는 지구에 비해서 약 180배 정도,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피폭량이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그 드래곤 캡슐에 있는 4명의 그 인스피레이션 4 우주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많은 분석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희 팀에서 좀 더 참여했던 부분은 멀티오믹스 분석이고 또한 공동 연구팀에서는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애플워치 같이 웨어러블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아이패드를 이용한 어떤 인지 기능 검사 같은 것을 먼저 총체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해부학적이거나 생리적이거나 인지 기능에 있어서는 3일의 우주 비행으로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앞선 결과들이랑 일치하는 것이 인지적인 기능이나 어떤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 또는 한 달
또 경우에 따라서는 3달이나 6달 이상 장기간의 우주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 있으면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3일의 우주 비행이 짧았기 때문에 또 임상적인 증상 또는 어떤 실제 기능적인 증상이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특징적이었던 것은 저희 팀에서 진행했던 멀티오믹스 분석에서 세포 수준이나 또는 분자 수준에서 어, 장기 우주 비행에서 노출되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을 3일 만의 변화로 미리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3일 만의 우주 비행으로도 분자적이거나 세포 수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주도했던 부분은 멀티오믹스 분석으로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총 13개의 바이오 샘플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혈액, 그리고 구강의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비강의 마이크로바이옴, 스킨의 마이크로바이옴과 바이옵시, 그리고 드래곤 캡슐의 환경에서의 수압, 그리고 유린이나 스툴을 수집했고 각각의 샘플에 맞게 처리를 한 이후에 그 당시에 최신 오믹스 기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비행 전 그리고 비행 후를 중심으로 수집을 하였고 일부의 경우에는 비행 중에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환경이랑의 차이는 국제우주정거장은 스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션이 있고 실험 장비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혈액을 채취할 수 있지만 이 인스피레이션 4 미션 같은 경우는 드래곤 캡슐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 궤도 비행을 하는 것이어서 그 안에서 혈액을 수집하거나 하는 것에 제한이 있어서 어떤 샘플 수집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총 3,000개 정도의 샘플을 수집을 했고 생성한 어, 생성한 시퀀스 데이터의 수가 750억 개 정도, 그리고 수백 테라바이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또한 캠뱅크라고 코넬 에어로스페이스 메디슨 바이오뱅크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수집한 샘플들을 추후에 연구자들이나 연구 목적으로 공유할 목적으로 뱅크를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서류 작업 중에 있어가지고 곧 공개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연구의 특징이나 특별한 점을 소개해 보면은 기존의 우주 비행에서 생성된 NGS 데이터의 양을 10배 이상 증가시켰고 또 단일 세포 분석법이라는 특정한 분석에서 세포의 개수는 4배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디렉트 RNA 시퀀싱이라는 것을 우주인에서 수행을 하였고 또한 공간 전사체 분석을 최초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된 우주인 바이오뱅크 중에 가장 많은 샘플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캠뱅크로 공개하고 있고 또한 국제적인 공동 연구를 했다는 점이 또한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로는 먼저는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3일의 우주 비행이 1년의 우주 비행, 트윈 스터디의 결과들을 재현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 동일한 부분을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윈 스터디에서 알려져 있던 비행 중에 텔로미어가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3일의 우주 비행을 했던 인스피레이션 4에서도 우주 비행 중간에 확인을 해보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어지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면은 회복되는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1년의 우주 비행이 아니라 우주 환경에 노출이 되면은 텔로미어의 길이가 빠른 시간 내에 길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으로는 면역과 관련된 분자인 사이토카인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CCL2, IL-10, IL-6 같은 것들이 6개월의 우주 비행 두 번째 컬럼이고 트윈 스터디 1년의 우주 비행에서 우주 비행을 하고 지구로 돌아오면은 이것들의 이것들의 양이 증가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는데
인스피레이션 4 미션 같은 경우도 3일의 우주 비행으로도 이 세 가지의 사이토카인들이 우주 비행 이후에 증가된다라는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유전자 발현과 관련해서는 이쪽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Y축에 있는 내용들 up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어, 트윈 스터디에서 다양한 면역 세포에서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었던 경우 그리고 다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유전자 발현이 감소되었던 부분이고 이쪽에 컬럼에 있는 것들은 인스피레이션 4 미션에서 분석했던 면역 세포들의 어,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빨갛게 표시가 된 경우는 어, 이 유전자 분들이 발현이 증가되었다는 것이고 보라색은 감소했다는 것인데 트윈 스터디에서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어 있는 up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이 인스피레이션 4 미션에서도 빨간색으로 동일하게 증가되어 있는 것 그리고 다운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감소하고 있는 것. 그래서 유전자 발현에 증가하는 거나 감소하는 패턴이 1년과 3일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방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유전자 발현을 토대로 회로 분석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회로 분석을 했을 때 트윈 스터디나 인스피레이션 4 미션에서 유의하게 겹치는 패스웨이들이 확인이 되었고 대표적인 게 옥시다티브 포스포딜레이션, 그 미토콘드리아 대사와 관련된 산화적 인산화 또는 믹 패스웨이 또는 UV 반응 같은 것들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바이오 샘플마다 데이터를 생성했기 때문에 대체로 각 샘플마다 하나의 개별된 논문으로 또 패키지 안에서 출판을 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 내용들을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짧게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해 드리면은 먼저 그 플라즈마에 떠다니는 셀프리 RNA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에서 비행 전후에 프로파일이 달라진 걸 알 수 있었고 대표적인 부분은 이 RNA 분석을 해서 어떤 세포에서 유래되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데 X축의 L-는 그 발사 이전입니다. 그래서 L-92는 발사 92일 전, 44는 44일 전, L-3은 3일 전이고 R+는 지구에 돌아온 이후, 발사하고 귀환 이후 1일, 45일, 80일, 194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떤 세포들은 R+1, 지구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 세포의 기여도가 증가되어 있는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또 멜라노사이트 같은 특정한 세포들은 돌아온 이후에 하지만 6개월 이후까지 계속 증가하는 어떤 패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일 세포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면역 세포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었고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쪽 그래프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는 유전자 발현이라던가 유전자 발현에서 지구에 돌아오자마자의 유전자 발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또 유전자 발현과 함께 염색질 접근성에 대한 크로마틴 액세서빌리티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염색질 접근성은 염색질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에 대한 상태를 확인해서 유전자 발현 조절을 보는 또 다른 기전인데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특정한 트랜스크립션 팩터,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우주 비행 직후에 있었던 변화들이 우주 비행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어떤 패스웨이 분석을 해서 유전자 발현이 증가된 경우와 어떤 감소된 경우에 어떤 패스웨이 변화들이 있는지 보면은 유전자 발현이 감소된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대사 또는 단백질 번역과 같은 패스웨이들이 감소되어 있었고 증가되어 있는 경우는 자극에 대한 반응 같은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다양한 세포들을 분석했는데 세포마다의 차이가 크기보다는 세포마다 변하는 정도가 비슷해서 패스웨이 분석을 하고 그 패스웨이들끼리 겹치는지 확인을 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겹쳐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좀 더 이러한 변화들이
세포마다 특이하다기보다는 일관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염색질 접근성을 이용해서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대한 분석을 한 경우에서도 비슷하게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접근성이 증가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역세포, X축에 있는 면역세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감소되어 있는 경우도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크리톰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혈장 또는 엑소점에서 프로테오믹스와 메타보미क्스 분석을 했었고, 대표적인 내용은 브레인 데미지, 뇌 손상이나 아니면 뇌혈관 장벽 손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들이 우주 비행 직후에, 빨간색이 R 플러스 1인데 우주 비행 직후에 증가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정상적인,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패턴을 확인을 했고, 보조적으로, 또 다른 연구에서 수행했던 마우스 스터디에서 우주 비행을 하고 나면, 브레인 데미지와 관련된 마커들이 증가된다는 것을 보조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렉트 RNA 프로파일링에서는 이것도 간략하게 넘어가 보면은 이 경우에는 RNA의 유전자 발현뿐만 아니라 RNA에 생기는 변화, 특별하게는 아데노신에 있는 메틸레이션, 메티라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M6A 분석을 통해서 어떤 유전자들의 M6A, 메티라가 증가되어 있는지 또는 감소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회로 분석을 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구, 비강, 구강, 그리고 여러 가지 위치에서 수압을 얻어서 비행 전, 비행 후, 비행 중, 그리고 수압을 얻었고, 거기서 DNA와 RNA 수준에서 분석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비행 중에 생긴 변화가 비행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비행 중에 생긴 변화는 비행 중에만,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어떤 면역 세포와의 관계, 또는 어떤 유전자 또는 어떤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지 추가적인 분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 어, 출판된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피부에서도 공간 전사체 분석을 했었고, 이게 우주인에서 얻은 피부 조직에 대한 어, 염색 결과이고, 공간 전사체 분석을 해서 알게 된 부분은 KRAS에 관련된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다는 것들, 그리고 네 개, 피부층을 네개로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 이쪽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는 경우인데, 층마다 각각의 패턴이 있다는 것들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들을 자세히 소개드리지는 시간 관계상 소개드리지 못했는데, 자세한 부분은 출판된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논문들이 또 하나의 세미나 주제가 되어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공개하는데, 그것을 바이오 샘플 그리고 처리된 데이터를 인터랙티브 세션을 통해서 시각화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 나사 에임스 센터와 협업을 해서 로우 데이터와 프로토콜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출판이 되어 있고,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우주시대 2기에서는 이런 데이터 공유를 좀 더 활발하게 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우주 탐사를 촉진하고 또 여러 나라나 여러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어떤 그런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이 출판된 이후에 뉴욕 타임즈나 사이언스, 네이처 스페이스, 내셔널 지오그래피, AP, 로이터 등에 소개가 되었는데, 또 기사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미션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앞서 소개드린 논문 패키지는 스페이스 X 인스피레이션 4 미션, 2021년의 미션을 중심으로 되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민간 기업들 또는 후속 미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엑시엄 2 미션, 관련된 연구들을 또 저희 팀에서 참여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고, 또 인스피레이션 X의 후속 연구인 폴라리스 프로그램이 한두 달 내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로 이제
인간 우주 유형, 그래서 드래곤 캡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래곤 캡슐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블루 오리진에서도 궤도 비행은 아니지만 서브 오비털 미션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테미스 1 미션에서의 어떤 휴무의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도 연구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나사 사이퍼 후속 엑시온 미션 또 스페이스 X 미션 같은 것들 참여하거나 아르테미스 2 미션에서 달의 토양을 회수해서 가져오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비에도 선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지놈이나 에피지놈 리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우주 환경에 적응하고 우주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뒤에 부분은 좀 생략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2050년까지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려진 것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구에 있는,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에 어, 위성들이 설치될 것이고, 인류는 어, 달에 어떤 영속적인 어떤 존재하는 접근을 하게 될 것이고, 2030년대에는 사람이 화성에 어, 살기 시작할 것이고, 또 생성 간의 물질이나 물질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태양계를 넘어서 새로운 또 새로운 별로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 과정에서 생물학적으로 또한 과학자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될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지원해 주신 많은 기관들에 감사드리고, 특히 저는 보령 그 휴머니 스페이스 챌린지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런 연구에 참여한 환자분들, 어, 우주인 그 가족들, 또 여러 가지 데이터와 리소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제가 속해 있는 메이슨 랩 구성원분들과 또 공동 연구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